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또 금요일입니다. 오늘만 지나면 여러분 또 주말 보내시니까 힘내시고요. 자, 오늘도 뉴스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요. 네, 첫 번째 뉴스가 앞에 이제 김상훈 기자가 브리핑을 쭉 해주셔가지고 네. 그래갖고 조금 마음이 편합니다. 앞에서부터 보셨던 분은 네.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나온 뉴스 중심으로 조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태형건설 워크아웃이 네. 무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워크아웃이 무산된다는 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아 근데 이 단어가 입에 올리기가 좀 부담스러운 게 법정 관리. 네네. 근데 법정 관리를 가게 되면 이제 상거래 채권들도 다 동결이 되기 때문에 협력업체들 어음 끊어준 거 이런 게 또 막혀요. 네. 그러면은 그 협력업체들은 이제 그거 가지고 자금 융통해서 써야 되는데 그게 막히면 또 이제 그 연쇄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금융당국은 지금 태형건설의 워크아웃에 이제 집중할 문제가 아니라 네. 이 협력업체들로 파급되는 것들을 어떻게 좀 막을지를 신경 쓰는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왜 제가 워크아웃 무산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얘기를 드리냐면은 입장차가 너무 크고 네. 그 입장차가 단순하게 어떤 말의 차이 이런 게 아니라 액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네. 입장차라는 게 TY 홀딩스가 태형건설을 이제 자회사인 건설회사를 좀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그 돈을 자기 연대보증 채무를 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TY 홀딩스의 빚을 갚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TY 입장은 이제 어차피 그 태형도 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돈 아니냐. 연대보증이니까. 연대보증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태형건설 부채 줄어드니까 그거는 태형건설 지원이다라는 입장이고 이게 채권단은 야 그거는 TY가 갚을 돈은 TY가 갚을 거고 네. 태형에다 넣는 건 따로 돈을 넣어야지 그걸 빨리 넣어라 그러고 있는 건데 그 금액이 거의 한 89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900억 정도 되는 돈을 어디서 마련을 그렇죠. 하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TY가 태형건설이 법정관리 가더라도 지주와 SBS 지키는 쪽으로 올인을 하고 있다면 있으니 네. 그러면 워크아웃이 진행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다양한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박성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태형건설이 법정 관리로 갔을 때를 대비하고 있다라고 좀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굉장히 좀 뭐 특별한 이벤트가 없이 지지부진해 있는 상황에서 왜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올까다라는 거를 제가 예전에 워크아웃 취재를 많이 했을 때 네. 예를 생각해 보면 태형건설이 법정 관리에 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누구 책임이냐라는 거에 대한 논란이 생길 거예요. 아. 그러면 채권단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TY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법정 관리를 가게 된 거는 TY가 잘못한 문제다. 예를 들어 이제 분양 소비자들이 좀 피해를 보게 됐어요. 예, 그럼 그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한탄할 곳이 어디냐? 그런 것이라고 할 수도 있죠. 네. 그 태형건설 쪽에서는 이제 TY홀딩스 쪽에서는 우리는 할 만큼 했는데 네. 채권단에서 안 받아줘갖고 법정 관리를 가게 됐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싶어 할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아까 지금 제가 뉴스 본 거하고 좀 전에 뉴스 업데이트된 거를 하나만 맞춰드리면은 이거는 그냥 재미로 아니면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채권단에서 윤석민 회장이 실제로 사제 출연을 했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TY홀딩스에서는 이제 계속적으로 그 자금을 넣었다. 사제 출연을 했다라는 네. 입장이었고 채권단에서는 안 한 것 같은데 왜 자꾸 했다 그러는지 모르겠다라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TY홀딩스가 영구채를 발행을 했어요. 416억 원어치 영구채를 발행을 하고 그거를 이제 윤석민 회장이 그걸 사는 네. 방식이었어요. 그러면 윤석민 회장이 TY 홀딩스에 돈을 넣은 거네요. 돈을 넣은 거죠. 네. 근데 오늘 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넣었다 그랬는데 네. 이전에 안 넣었고 네. 그러니까 채권단에서 니네 안 넣은 거 아니야? 안 넣은 거 아니야? 그럴 때 넣었다. 그리고 어제 보도자료도 냈어요. 넣었다. 근데 오늘 넣었잖아요. 그럼 원래 29일 날 넣기로 했는데 안 넣었던 거죠. 네. 이런 거에서 불신이 막 생기는 거고 그러면은 이게 사제 출연을 해가지고 태형건설을 지원을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TY홀딩스의 영구채를 샀다라는 거는 태형건설이 망해도 TY 홀딩스 영구채는 살아 있잖아요. TY홀딩스 영구채는 TY홀딩스가 갚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민 회장 돈을 안 뜯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민 회장 돈을 태형건설을 지원하는데 직접 썼다. 네. 근데 태형건설이 만약에 법정 관리를 가버렸다. 그러면 그 돈은 사라지고. 그 돈도 막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TY를 통해서 태형건설을 지원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TY를 통해서 태형건설을 지원을 하게 되더라도 여기가 만약에 태형건설이 법정 관리를 가게 되면 네. TY홀딩스는 태형건설로부터 돈을 뜯기죠. 네.
떼이죠. 그렇죠. 근데 윤석민 회장은 TI홀딩스로부터 돈을 안 뜯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자기 돈은 뗄 지킨다.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들한테 아유 뭐 태형건설 내가 열심히 살려볼 테니까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내 건 다 지키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내 거는 돈이 안 떼이게끔 다 만들어 놓고 네. 채권자들은 돈을 떼이는 입장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지원을 해달라는 거를 받아준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모여서 채권단의 판단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 건데 네. 한 75%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그 쉬운 동의는 아니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누가 이건 정부가 그거 합시다 하지 맙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네. 채권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진짜 우리 한번 다 같이 살려볼까요? 저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살리려는 의지가 보입니까? 라는 걸 가지고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네. 또 이런 상황이면은 방법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건설사들이 지금 보도자료 엄청 내고 있습니다. 네. 동부건설 같은 경우도 작년 4분기에 3천억 유동성 확보해서 재무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롯데건설 쪽에서도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해 PF 우말채무 관련한 문제가 없다라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왜 동부건설하고 롯데건설이 냈냐면은 네. 이게 증권가에서 또 돌았어요. 동부건설, 롯데건설, 신세계건설 등이 좀 유동성 리스크가 있다. 그런 네. 얘기가 도니까 바로바로 재료를 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보도를 할 때 조심스러운 게 뭐가 있냐면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도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있다라고 보도를 해서 더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해서 자금이 막혀버리게 되는 경우. 예, 그런 경우도 있어서 좀 보도에 좀 어려운 점은 있는데 그거는 좀 조심스럽게 취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해 지역에서 정말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 그리고 거기에서 국제적인 지금 방어를 치고 있는 뭐 국제군들 여기 또 이런 일들이 계속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홍해 물류 혼란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국제통화기금에서 나온 내용을 따르면요. IMF가 운영하는 운송 모니터링 플랫폼 포트워치의 통계를 인용해서 수에즈 운하를 통한 선박 운송이 5분의 1이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5분의 1? 이게 규모를 우리가 예상치 못했었잖아요. 근데 거의 20%가량 줄어들었다고 해요.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집계냐면 지난달 24일부터 최근 2일까지의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 조금만 더 통계 집계 기간을 넓혀서 머스크가 처음으로 이제 우리 홍해 안 통하고 희망봉으로 우회하겠다라고 했던 시점이 지난 15일이었는데 15일부터 2일까지의 통계를 보면 감소폭이 한 10%였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최근 들어서 여기 이제 도저히 못 가겠다라고 해서 우회하기 시작했던 선사가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운임료 상승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왜냐하면 머스크가 운송 혼란 가산금 그리고 성수기 추가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선사들은 이제 비용을 더 받게 되는 거고 이 선사의 물건을 우려하는 이 화주들은 또 비용을 또 많이 내게 되는 거죠. 결국 이렇게 된다면 또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에 직면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경제학자들이 어떤 지수를 하나 만들어냈다면서 그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여기에서 그 경제학자들도 하는 얘기가 생각보다 우리가 그 인플레이션 압박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또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 처음에 이 일이 발생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좀 이렇게 노선 바꾸고 이러는 것 정도가 단기적으로만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큰 혼란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 그랬는데 장기화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좀 장기화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더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 제가 취재하다가 곁다리로 네. 취재하게 된 얘기인데 이게 되게 부정적인 뉴스잖아요. 네. 근데 오늘 그냥 금요일이고 하니까 네. 원래 이런 거 가지고 웃으면 안 되는데 네. 해운주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왜 이거를 하냐면 이것도 HMM 매각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림이 매각을 인수를 하기로 했는데 그때 그 가격이 그날 종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HM을 16,330원에 하림 네. 사기로 했어요. 네. 근데 지금 HMM이 25,550원이에요. 개 탔네. 그래서 이거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네요. 더 비싸진 거잖아요. 헐값 매각한 건가? 그러니까 이게 민간들이면 물리기 없기 뭐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게 산업은행은 또 국가기관이잖아요. 그렇죠. 네. 국가기관이
되게 저렴하게 민간 기업에다가 아니, 설마 그렇게 애칭을 생각했겠습니까? 매도하게 되는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네,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예, 그런 식의 좀 얘기가 되고 있어서 그것도 네.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 한번 볼까요? 다음 뉴스는 미국 캐나다 증시 공매도 투자자 작년 256조 원 손실. 어, 야, 뭡니까, 이게? 사실 공매도는 참 이게 공매도는 하면 안 되는 게 네. 벌어도 욕 먹고 이러면 다들 기뻐해요. 너 그럴 줄 알았다 쌤통이다 막 네.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지난해 미국과 캐나다 증시에서 주식을 공매도했던 투자자들이 그 1,949억 달러, 256조 3,300억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 데이터 제공업체 S3 파트너스 리서치가 조사를 했는데요. 지난해 나스닥 종합지수가 43% 오르고 S&P가 24%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공매도 투자자들 그러니까 지금 타시기님들이 숏쟁이 저기 하는데 롱쟁이란 말 잘 안 쓰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숏은 숏쟁이라 그래요. 이게 조금 그 공매도 투자자들이 아무리 남들 좀 안 좋을 때 네. 이렇게 이익을 보는 그 투자의 성격이 있다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특히 그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 그러죠. 네.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거 공매도했던 사람들은 거의 뭐 박살이 아, 났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지난해 투자자들의 공매도 금액은 1,258조 6,400억 원이었는데, 그러니까 3월 초에, 네. 그러니까 작년 초쯤에 S&P. 은행 공매도 했던 데들은 네. 그나마 좀 먹었는데, 네. 그 이후에 지수에다 공매도를 했어도 엄청나게 물렸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의 롱쟁이인 국민연금은 네. 100조 원이 넘는 수익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대 최고 수준인 12%의 수익을 달성했다. 와, 연간 12% 수익입니까? 아, 잘한 거죠. 잘했습니다. 이제 잘했습니다. 100조 해가지고 이제 적립기금 1,000조 넘었다는데 네. 그것도 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되게 힘 빠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아이 잘했으면 잘했다 그러면 끝내면 되잖아요. 네, 네. 근데 12% 올랐다 그랬을 때 코스피 지수가 18% 올랐습니다. 아, 예. 나스닥 지수 43% 올랐거든요. 아, 네. 그 얘기는 진짜 그 전문가들이 열심히 해서 저기 지수 못 따라갔다는 얘기. 해서 한다고 하고 있는데 네. 코스피 그냥 들고 있는 것보다 좀 못했다. 아, 라는 얘기까지. 금요일이라서 그런 거죠? 아, 오늘 금요일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신 지역 가입자분들도 건보료가 내려갈 것 같습니다. 이제 2월부터 적용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 자동차를 이제 건보료 산정에서 아예 없애기로 했습니다. 2월분부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자동차가 건보료의 산정 기준에 포함된 건 옛날에 그 지역 가입자니까 예. 급여가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버는지 알 수가 없어서 대충 이제 이 사람의 집의 크기라든지 집의 가격이라든지 자동차 갖고 있는 걸 보면 좀 부자겠네라고 하면서 건보료를 좀 많이 받았었고, 근데 요즘에는 뭐 그 지역 가입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국세청에 잘 이제 집계가 되고 데이터화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굳이 자동차를 들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부자니까 건보료를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라는 게 시대적 감성이 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자동차 보험료 산정에서 이제 제외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옛날에야 뭐 저 그 옛날 기억이 떠오르는데 그 저희 집에서 첫 차가 1987년이었었거든요. 오, 그러면 되게 부자 아니에요? 아이 근데 올림픽도 저희잖아요. 그렇죠. 올림픽 오. 때였었는데 그때 저희 친인척들이 다 모여서 구경하러 왔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시에는 이제 자동차가 굉장히 있는 사람들이 탈 수 있는 재화였었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1989년에 처음으로 건보료 산정 기준에 자동차가 들어갔던 거였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생활 필수품이 되다 보니까 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화면 함께 보여주시면 지금까지는 뭐 예를 들어 그랜저 차량가액 4천만 원짜리 차를 갖고 있었다 그러면 월 32,300원 정도가 건보료에서 이제 포함이 됐었다면 이게 없어지는 거고요. 카니발 6천만 원 정도 차량을 들고 있는 분들도 월 4만 5천 원 정도는 자동차에 보험료로 나갔던 거라면 이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낮아지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도 기존 5천만 원이었던 공제 한도를 1억까지 높여서 보험료 부담을 좀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그게 이 이유는 그러니까 재산으로 인해서 건보료를 높게 하는데 은퇴하신 분들은
재산은 큰데 왜냐면 집 한 채는 그쵸. 크게 마련을 했으니까. 네. 하지만 그 월 소득이 좀 굉장히 줄어든 상황에서 건보료 부담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현실성을 좀 반영을 해서 이것도 공제 한도를 좀 높여서 부담을 낮춰 주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간만에 산업 뉴스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현대차 기아가 미국 고어와 수소전기차 전해질막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어가 워낙 유명한 소재 회사지요. 네. 그리고 이제 분리막이라는 게 뭐냐면은 연료연지 있으면 이렇게 수소하고 산소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두 개가 만나서 이제 그 전기하고 물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수소가 그냥 직접 넘어가면 안 되고 수소 이온이 넘어가야 돼요. 이온. 그러니까 분리막이 이온은 넘어가는데 네. 그냥 분자는 안 넘어가게끔 그걸 분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출력이 달라져요. 효율이 달라지는 겁니까? 네, 출력입니까? 효율이 아니라 출력. 얼마나 강한 힘을 낼 수 있냐. 아. 그리고 이게 잘 망가집니다. 그래가지고 내구성을 좌지우지하는 거.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현대차의 수소 트럭 같은 경우는 한 5년 정도만 쓰면 못 써요. 아 그래요? 이게 트럭을 못 쓰는 게 아니라 연료연지가 망가져가지고 그러면 네. 이제 딴 걸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더 이렇게 장기로 쓸 수 있는 출력과 내구성이 높은 분리막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얘기해서 그럼 제가 이 뉴스를 그러면 수소를 그러니까 이제 와 그럼 이제 현대차가 더 좋은 수소 트럭을 만들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뉴스야. 요걸로 갖고 온 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우리 권 팀장님이 뭐 성향을 보면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사실 고어하고 계속 하고 있었어요. 네. 예전에도. 네. 그리고 이거를 직접 개발하기로 했어요. 현대차가. 네. 예, 그리고서 이거를 차세대 연료전지 시스템이라는 거를 예전에 발표를 했다가 네. 조금 미뤘거든요. 그 미루면서 그때 이제 그 현대차의 수소 라인들이 다 뒤로 미뤄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전반적인 수소 산업이 되게 침체가 됐었는데 지금 분리막 개발 다시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훨씬 더 미뤄지겠죠. 아. 원래 개발 계획이 있었고 네. 이게 미뤄졌고 네. 미뤄져갖고 그럼 그 다음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분리막 개발을 또 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한 단계 더 넣은 겁니까? 아니죠. 이제 또 새로 시작하는 또 거죠. 새로 시작하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꽤나 늦어질 수 있다. 수소 트럭 개발하는 게. 아 그렇군. 아 저는 이거 보면서 그 좀 약간 힘이 빠졌던 뭔가 그 분위기가 전환되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늦어진다. 늦어졌다 이미. 늦어졌다. 보니까. 네. 늦어졌다는 거에 대한 증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소식 한번 전해드렸었잖아요. 명품 업체들이 우리나라에서 또 연초부터 가격 올리기 시작했다. 근데 그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에코 디자인 규제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명품 업체들이 본인들의 재고 남으면 원래는 이제 희소성 유지한다고 모판 재고 다 불태워 버렸지만 이제 그거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었는데 이 에코 디자인 규제라고 하는 거에서 제가 그때 말씀 안 드렸던 것 가운데 하나가 가장 핵심적인 걸 말씀 안 드렸었어요. 그게 뭐였었냐면 바로 이 디지털 여권 도입입니다. 원래 이게 핵심이거든요. 사실 디지털 여권. 네, 디지털 여권이라고 하는 건데 예컨대 이게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만약에 유럽 연합에서 그 이제 우리나라로부터 물건을 수입하게 될 때에는 그 물건의 디지털 여권이 발급이 되어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물건의 원재료부터 생산, 유통,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이 다 기록이 된 여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탄소 배출은 얼마나 했는지, 혹시 뭐 신장 위구르나 아니면 티벳 같은 그런 데서 생산된 원재료를 사용하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포함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되게 된다면 결국 시간이 좀 지났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면 예를 들어 그 유럽 연합으로 수출하는 데 있어서 비관세 장벽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예컨대 뭐 우리나라가 어떤 원재료를 가져와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가져와서 그걸로 제품을 만들어서 유럽에 수출을 해요. 근데 이 원재료 자체가 탄소 배출이 좀 많아. 내지는 니네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왔고 한국에서 유럽으로 넘어오는 그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많아. 이러면서 안 받아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디지털 여권이 실행될 때에 우리나라가 좀 대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고 오늘 나온 뉴스는 바로 무역협회에서 그 지점을 좀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무역협회에서는 이게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상 시기가 확정된 건 아닌데 대략 2026년 정도 시행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대체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특히 대기업의 경우에는 그나마 어느 정도 이제 공급망을 좀 조절할 수 있는 자본의 능력이 있잖아요.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략 그 대기업들 시행 이후에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더 주어지게 되는데, 중소기업은 또 그럴 만한 자본 여력이 없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도 지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옴험님이 여권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 여권을 그래가지고 너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 아닙니까? 비자로 통일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야권은 안 되는 겁니까? 여권으로만. 금요일이라 쓸데없는 농담 좀 해봤습니다. 먹히지도 않는 거 했네요, 저도. 자, 그 좀 좋은 얘기 하려고 삼성전자 97,000원 찍고 좀 내려왔네요. 그 8만 원 뚫었으면 좋았을 건데. 네. 이게 8층 9층에 계신 분들 조금 있을 건데 조금 요새 개인들 많이 파시는 거 보면서 아유 오르는데 파는 것도 아쉽긴 하지만 아우 진짜 얼마나 지긋지긋했을까 막 그런 그렇죠. 네.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분기 딜행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이제 감산을 좀 종료하는 모양새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가 현재 그 감산 가동률이 한 60에서 70% 정도 되는데 1분기에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감산폭이 한 30% 정도 되는데 15% 수준으로 한 절반 정도를 다시 이게 증산을 하게 된다라는 네.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 거냐라는 시각에 있어서 수요가 좀 뒷받침이 돼 준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게 메모리 더 많이 만들어 가지고 팔았을 때 매출이 좀 더 늘어날 수 있겠죠. 네. 근데 조금 이제 우리 그 소심한 분들은 아 이거 야 지금 수요가 이렇게 확실하게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감산을 줄이면 야, 가격도 못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좀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선우 메르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디램 판매 가격 인상 이전에 서둘러 판매량 확대에 집중했다는 점이 좀 다소 아쉬운 선택이다라고 좀 평가를 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수요가 확실하게 뒷받침이 좀 올라와 준다. 네. 그러면 이제 매출이 늘어나는 측면에서 좀 괜찮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조금 수요가 비실비실하다. 네. 그러면 이제 가격 올라가던 거에 이제 공급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눌릴 수도 있는 그런 뉴스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바닥 찍었다라는 신호로만 보는 단순한 시각이라기보다는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가질 수 있는 뉴스인 거네요. 그렇죠. 아하. 근데 이게 막 증산했는데도 가격이 오른다. 증산했는데 가격 오른. 와. 증산했는데 야, 그거는 그럼 뭐 매출도 늘고 야. 단가도 늘고 뭐 매출. 야, 바빠네요. 예, 그거는. 아, 좋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웨이에서 5나노 노트북을 이제 얼마 전에 공개를 했었잖아요. 사실 작년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란 두 가지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화웨이의 노트북이었었고, 그 전에 바로 그 화웨이에서 메이트 60 프로 7나노 반도체가 담겨져 있어서 한번 놀랐었는데,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화웨이 노트북 딱 열어봤더니 야 5나노 칩이 달려있네 해서 예. 두 번 놀랐었는데, 이번에 블룸버그 통신이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요, 이 노트북을 분해해 보니까 중국산이 아닌 대만산 반도체 칩으로 구동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 안 되는데? 대만 거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단 한번 일단 대만산에 2020년 3분기 정도 때 대만 TSMC에서 사용했던 조립하고 패키징 방식이 있을 거잖아요. 예, 예. 그 방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이게 그 2020년부터 이제 못 하게 됐으니까, 이때 조립 및 패키징 방식이면은 그러면 이때 미리 사놓은 건가? 아직 모르는 네, 겁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예. 그래서 화웨이가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조달했는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우리가 그동안 걱정했었던 거는 SMIC 있잖아요. 예, SMIC에서 야 그러면 7나노, 5나노를 만들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 정도는 아니라는 그 정도의 의미는 좀 찾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도 이거 취재 좀 하다가 네. 우리나라 국내 반도체 좀 전문가들하고 얘기했을 때 이 5나노 때문에 되게 다들 놀랐었어요. 네. 그러니까 7나노는 이제 그 멀티 패터닝 해가지고 DUV 장비로 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좀 네. 복잡하긴 하지만 수율은 안 나오지만. 네. 근데 야 5나노는 쉽지 않을 거다. 그래갖고 아무리 일러도 한 27년 정도는 돼야 네. 멀티 패터닝을 하더라도 될 거다 그러는데 갑자기 5나노가 떡하니 나와버린 거잖아요.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궁금한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엄청 지금 전 세계에서 다 궁금할걸요? 뒤져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계속 고용 논의를 본격화 올해는 하겠다라는 얘기가 정년 연장 관련한 얘기인데, 네. 이게 우리 사회에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몇 가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정년 연장인데, 사실 일반 직장인들의 퇴직 연령이 50세입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우리 일하는 연령은 70세입니다. 네.
근데 이런 와중에 뭐 정년전장 해봐야 어차피 50살에 잘리는데 네. 뭔 의미가 있냐. 그럼 결국 이제 정년보장 다 되는 좋은 회사나 공기업이나 뭐 이런 데나 되는 거고, 그런 정년보장되는 알짜 자리에서는 그냥 다들 그냥 끝까지 그냥 앉아 있으면은 청년들만 취업 못하고 네. 뭐 이런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를 꺼내기조차 어려운 그런 일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회도 이제 초고령 사회를 진입하고 있는 그 상황이어서 정년연장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나누긴 나눠야 돼요. 그렇죠. 이게 어떤 방식으로 결론이 날지를 떠나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주제는 굉장히 장기적인, 그러니까 인구 관련한 정책들은 네. 굉장히 장기적인 시각에서 적용을 해야 돼요. 뭐 5년을 하더라도 뭐 1년 한 다음에 몇 년 있다 1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거를 좀 이런 우리가 이제 빨리빨리 급하게 뭐 하는 거 되게 잘하는데 네. 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는 거 오랫동안 하는 건 좀 그런 힘들어요. 거 잘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논의를 시작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진짜 논의를 시작하는 게 국가의 어떤 그 리더들, 네. 이 좀 책임 있는 리더들이 해야 되는 역할은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일을 꾸준하게 쌓아가는 빌드업하는 그런 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그 더 없죠, 이제. 27분에 끝내라 그랬어요. 아, 그렇습니다. PD님이. 27분 됐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도 3프로 뉴스룸과 항상 함께 해주신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오겠습니다. 주말에는 압권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유튜브 검색창에 압권을 검색해 주시면 저희가 주말에 좀 재밌는 콘텐츠들 올려놓을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